빗줄기가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어둠 속 작은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내달렸다. 8살 박은하. 낡은 원피스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맨발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은하는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무언가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작은 심장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은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엄마를 구해야 한다. 그녀의 작은 손에 꽉 쥐어진 낡은 천 조각은 엄마의 마지막 온기를 담고 있었다. 희미하게 멀리서 보이는 병원 불빛이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은하는 온 힘을 다해 병원을 향해 달렸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발밑에 무릉덩이가 그녀의 작은 발을 삼켰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은하는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녀의 작은 손이 차가운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희미한 노크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은하는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은 흐려졌고 의식은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응급실 문이 열렸다. 야간 근무를 서던 간호사 이민아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는지 의아해하며 문 밖을 살폈다. 이민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에 젖은 채 바닥에 쓰러지려는 작은 아이였다. 은하의 눈과 마주친 순간 이민아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은하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아가야 괜찮니? 여기 왜 혼자 왔어? 이민아는 급히 은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은하는 이민아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움찔 떨었다. 그녀는 겨우 몸을 가누고 이민아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목에서 겨우 3단어가 흘러나왔다. 도와주세요. 지하실, 엄마, 살려줘. 지하실, 엄마. 은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마치 귓속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공포는 이민아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이민아는 은하의 말에 경악했다. 지하실 엄마, 이 작은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녀는 은하의 떨리는 몸을 품에 안았다. 은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다. 이민아는 망설일 틈도 없이 은하를 응급실 안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은하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고 난로 옆에 앉혔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응급처치를 부탁했다. 은하의 작은 몸에는 멍자국과 상처가 가득했다. 이민아는 은하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은하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다. 이민아는 은하의 눈빛에서 깊은 공포와 트라우마를 읽어냈다. 그녀는 은하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은하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기는 병원이야. 무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괜찮아지면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은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몸을 떨었다. 지하실, 엄마, 무서운 아저씨, 이 3단어만이 그녀의 입에서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이민아는 은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9111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한빛병원 응급실입니다. 한밤중에 어린아이가 혼자 찾아왔는데 아이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하실. 엄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몸에 상처도 있습니다. 긴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민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9111 상담원은 즉시 경찰 출동을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에 울려 퍼졌다. 강력계 형사 김지철과 그의 팀이 응급실로 들어섰다. 김지철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민아와 은하를 살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 형사가 물었다. 이민아는 은하의 상태와 그녀가 한 말을 설명했다.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지하실. 엄마, 이 세 단어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형사는 은하의 작은 몸을 살폈다. 멍 자국과 상처들이 그녀의 옷 아래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은하의 눈빛에서 깊은 공포를 읽어냈다. 이 아이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의 인상착의와 나이로 볼 때 미아 신고 접수된 아이는 없습니다. 혹시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까? 김 형사가 물었다. 이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옷에도 이름표가 없고요. 김지철 형사는 은하의 손에 쥐어진 낡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천 조각은 닳고 닳아 해져 있었지만 은하는 그것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살펴보았다. 천 조각에는 희미하게 혈흔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천의 한쪽 구석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박지수라는 이름이었다. 박지수. 이 아이의 엄마 이름인가? 김 형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박지수라는 이름으로 미아 가출 혹은 실종 신고된 여성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은하에게서 발견된 실마리를 토대로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민아는 은하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하는 이민아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민아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지하실. 이민아는 은하의 말을 듣고 안타까움에 가슴이 저며왔다. 이 작은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은하에게 엄마를 꼭 찾아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찰은 은하가 지하실과 엄마를 언급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들은 박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의 주소지를 찾아내고 그녀의 집으로 출동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철 형사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밤중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작은 소녀의 세 단어가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렸고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한빛병원 응급실. 김지철 형사는 은하의 작은 손에 쥐어진 천 조각을 바라보았다. 박지수. 이 이름 석자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이자 유일한 단서였다. 김 형사는 즉시 팀원들에게 박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의 신원과 주소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이 밤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민아 간호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은에게 건넸다. 은하는 작은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은 가늘게 떨렸다. 이민아는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은하야. 경찰 아저씨들이 네 엄마를 꼭 찾아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팀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이 과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재활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교외의 한적한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주소지를 확인한 김지철 형사는 즉시 팀원들과 함께 박지수의 집으로 출동했다. 이민아는 은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은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녀의 옆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빗물에 젖은 밤길을 뚫고 박지수의 집에 도착한 김지철 형사는 낡고 허름한 주택을 마주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주변 역시 고요했다. 김 형사는 대문을 두드렸다.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은 낡은 가구들로 어수선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김 형사는 집안 곳곳을 살폈다. 방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에 먹다 남은 듯한 음식물 쓰레기가 놓여 있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이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은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지하실, 엄마. 은하의 말이 김 형사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집의 구조를 살피다 주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 김 형사는 문을 강하게 흔들어 보았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하실이었다. 김 형사는 즉시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퀴퀴하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은 컴컴했고 습기가 가득했다. 김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실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그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지하실 한 구석에 낡은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옷은 해져 있었고 손목에는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물통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물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여인은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박지수였다. 은하의 엄마, 박지수 씨 정신 차리세요. 김 형사가 박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박지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맬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힘이 없는 듯 다시 쓰러졌다. 김 형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지하실 곳곳을 살폈다. 지하실 벽면에는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고 한쪽에는 은하가 사용했을 법한 작은 이불과 낡은 장난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은하가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형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짐했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의 작은 몸을 지탱했다. 회상 끝, 은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했던 순간들을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지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지철 형사는 박지수의 남편이자 은하의 새아버지인 김석훈의 신원을 파악했다. 김석훈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박지수의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 형사는 김석훈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즉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민아는 박지수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은하의 엄마였다. 그녀는 박지수를 보자마자 은하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은하야, 내 엄마가 오셨어. 이제 괜찮을 거야. 은하는 박지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녀는 박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박지수는 의식이 없었지만 희미하게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경찰은 김석훈의 자택을 급습했다. 김석훈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가장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지철 형사는 김석훈의 멱살을 잡았다. 김석훈 씨, 박지수 씨와 박은하 양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석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김 형사는 김석훈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병원에서 박지수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그녀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했다. 이민아는 은하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했다. 은하는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이민아는 은하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은하와 박지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김석훈은 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박지수가 지병으로 인해 환각 증세를 보였으며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실에 가두었던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그는 또한 은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지철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은하의 몸에 있는 상처와 지하실의 증거들은 김석훈의 말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김 형사는 김석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석훈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으며 도박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그는 김석훈이 박지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다. 모든 정황이 김석훈이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민아는 은하를 병원 간호사 휴게실에서 돌보았다. 은하는 간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이민아는 은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은하는 이민아의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민아를 믿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민아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하를 품에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낯선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 안을 주시하고 있는 듯했다. 이민아는 김석훈에게 또 다른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한빛병원 응급실, 이민아 간호사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병원 밖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와 그 안에 앉아 자신들을 주시하는 듯한 남자들의 존재는 그녀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김석훈에게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민아는 은하를 더욱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아이와 그녀의 엄마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다. 김지철 형사는 김석훈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몰두했다. 그는 김석훈이 박지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소문과 함께 그가 몇 년 전 심각한 도박빚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석훈은 박지수와 재혼하기 직전까지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재혼 후 거짓말처럼 모든 빚을 청산하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모든 정황이 김석훈이 박지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형사님, 김석훈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지수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다. 김지철 형사는 이를 갈았다. 뻔한 수법이군. 박지수 씨의 과거를 조사해봐. 김석훈이 박지수 씨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혼 과정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이민아는 박지수의 병실에서 은하와 함께 있었다. 박지수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은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이민아는 박지수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박지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엿보였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이민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다. 크고 털이 지저분한 개였다. 개는 갈색 눈으로 이민아와 은하, 그리고 박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개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너는... 이민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 개를 본 적이 있었다. 며칠 전 병원 근처 골목길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던 개였다. 이민아는 개를 내쫓으려 했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개는 조심스럽게 은에게 다가갔다. 은하는 개의 존재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은하의 눈과 개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개는 은하의 작은 손을 핥았다. 은하는 개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움찔 떨었지만 이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오,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아는 놀랐다. 은하가 개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는 은하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민아는 개가 은하를 따라온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하야, 이 개는 네가 아는 개니? 이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하실에 있을 때 가끔 문틈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무서워할 때 짖어주기도 했어요. 이민아는 개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개는 은하가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부터 은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지켜봐 왔던 것이었다. 이민아는 개를 바우라고 부르기로 했다. 김지철 형사는 박지수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박지수는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발레계의 요정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발레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 사고로 인해 그녀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고 그 보상금을 김석훈이 관리해 왔던 것이다. 김 형사는 박지수의 교통사고 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사고는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종결되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김 형사는 박지수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김석훈이 박지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회상 화려한 무대 위, 박지수는 우아한 백조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짓에 숨을 죽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발레계의 미래였다.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수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김석훈. 그는 지수에게 열렬한 팬이라며 다가왔고
그녀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나타나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지수는 김석훈의 다정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지수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녀는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절망에 빠진 지수에게 김석훈은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지수를 극진히 간호했고 그녀의 막대한 보상금을 관리해주겠다며 자처했다. 지수는 김석훈의 진심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김석훈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지수의 재산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탕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를 학대하고 은하를 학대했다. 지수는 김석훈의 잔혹한 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김석훈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지하실에 감금했다. 그는 지수가 세상의 진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그녀와 은하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지수는 지하실에서 희망을 잃어갔지만 은하를 보며 버텼다. 그녀는 은하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은하에게 병원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시켰던 것이었다. 회상 끝, 박지수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고 은하의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은하야, 우리 은하. 박지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은하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가득했다. 은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민아는 박지수에게 은하가 어떻게 그녀를 구했는지 설명했다. 박지수는 은하의 용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민에게 깊이 감사했다. 김지철 형사는 박지수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박지수에게 김석훈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지하실에 감금된 경위, 그리고 과거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박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석훈의 모든 악행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김석훈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결혼 후 자신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자신과 은하를 지하실에 가두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과거 교통사고 역시 김석훈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훈은 제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비자금 조성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배후에는 한정그룹의 최 회장이 있습니다. 박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김지철 형사는 한정그룹이라는 이름에 놀랐다. 한정그룹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였다. 최 회장이라면 그는 황태성 회장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사건과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민아는 박지수의 충격적인 진술에 경악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얽혀 있는 사건임을 깨달았다. 바우는 박지수의 침대 곁에 앉아 박지수의 손을 핥았다. 마치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듯했다. 김지철 형사는 김석훈이 단순한 폭력범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사건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박지수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김석훈과 한정그룹의 최 회장을 동시에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지수 씨의 충격적인 진술은 김지철 형사의 수사망을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장시켰다.
김석훈은 단순한 사기꾼이자 폭력범이 아니었다. 그는 한정그룹 최 회장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박지수 씨의 교통사고, 그녀의 재산 강탈, 그리고 지하실 감금 사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 즉 한정그룹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김 형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민아 간호사는 박지수 씨의 병실을 묵묵히 지켰다. 은하는 엄마의 곁에서 잠들었고 바우는 침대 아래에 엎드려 조용히 숨쉬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지수 씨의 과거 발레리나 시절 기사를 찾아보았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지금의 쇠약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박지수 씨와 은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김지철 형사는 박지수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석훈과 한정그룹 최 회장을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석훈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그가 한정그룹으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박지수 씨의 교통사고 재수사를 통해 사고 당시의 목격자를 찾아냈다. 목격자는 김석훈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박지수 씨의 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위장했다는 것을 진술했다. 모든 증거가 최 회장과 김석훈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정그룹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언론 장악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언론에는 박지수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기사가 나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김석훈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박지수 씨의 주장이 망상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민아는 언론의 보도에 분노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지수 씨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예요. 김지철 형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한정그룹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우가 이민아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바우는 박지수 씨의 침대 아래를 코로 툭툭 치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이민아는 바우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바우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민아는 바우가 가리키는 곳을 살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희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였다. 이민아는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낡은 천으로 감싸진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초록색 표지에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몇 장의 빛바랜 사진과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이민아는 상자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박지수 씨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스러운 기록이라는 것을. 다이어리 안에는 박지수 씨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들이 있었다. 그녀의 일상과 감정뿐만 아니라 김석훈의 잔혹한 행동과 한정그룹 최 회장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다이어리에는 박지수 씨가 김석훈과 최 회장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기록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하실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였다. 이민아는 다이어리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박지수 씨의 고통과 용기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민아는 다이어리와 USB를 들고 김지철 형사를 찾아갔다. 김 형사는 자료들을 검토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USB 안에는 김석훈과 최 회장이 박지수 씨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녀를 지하실에 감금하는 것은 물론 그녀의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섬뜩할 정도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악마였다. 회상 어두운 지하실. 박지수는 희미하게 켜진 전등 불빛 아래에서 낡은 다이어리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밖에서는 김석훈과 최 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지수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박지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해야만 한다. 은하를 위해서라도 이 악마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김석훈은 나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 회장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은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박지수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속 USB에 모든 녹음 파일들을 옮겨 담았다. 그녀는 은하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었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다이어리와 USB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회상 끝. 김지철 형사는 음성 파일을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다. 최 회장의 잔혹성과 김석훈의 비열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증거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음성 파일이 있다면 최 회장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김 형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민아는 바우의 영리함에 감탄했다. 바우가 이 모든 걸 찾아줬네요. 정말 똑똑한 개예요. 바우는 꼬리를 흔들며 이민아의 손을 핥았다. 은하는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마지막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김지철 형사는 다이어리와 USB를 증거물로 채택하고 즉시 최 회장을 긴급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또한 그는 김석훈에게 지시하여 박지수 씨와 은하를 제거하려 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박지수 씨의 병실에 괴한이 침입했다. 그는 박지수 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 했다. 하지만 이민아 간호사가 잠시 병실을 비웠을 때 바우가 맹렬하게 짖으며 괴한에게 달려들었다. 바우는 괴한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박지수 씨를 지켰다. 이민아는 바우의 짖는 소리에 달려왔고 괴한은 바우의 저항과 이민아의 등장에 당황하여 도망쳤다. 이민아는 바우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바우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했다. 이민아는 바우를 치료하며 그녀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민아는 더욱더 박지수 씨와 은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최 회장은 박지수 씨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김석훈을 탈옥시키고 그를 이용해 박지수 씨와 은하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없애고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 했다. 경찰은 최 회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교활함은 예상 밖이었다. 병원에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김석훈이 탈옥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박지수 씨의 병실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이민아는 은하를 품에 안고 박지수 씨의 침대를 지켰다. 바우는 으르렁거리며 병실 문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한빛병원 복도에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김석훈이 탈옥하여 박지수 씨의 병실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민아 간호사는 은하를 품에 안고 박지수 씨의 침대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바우는 으르렁거리며 병실 문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침입자를 향한 경고로 이글거렸다. 엄마. 무서워. 은하가 이민아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이민아는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은하야. 미나 언니가. 그리고 바우가 너희 엄마를 지킬 거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부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열렸다. 김석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뒤에는 최 회장의 사주를 받은 듯한 몇몇 괴한들이 따라붙었다. 김석훈은 박지수 씨의 침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지혜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모든 걸 불어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김석훈이 소리쳤다. 이민아는 재빨리 은하를 박지수 씨의 침대 아래로 숨겼다. 그리고 김석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석훈 씨 무슨 짓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김석훈은 이민아를 거칠게 밀쳐냈다. 이민아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재빨리 몸을 일으켜 다시 김석훈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 이 간호사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김석훈이 이민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 순간 바우가 맹렬하게 김석훈에게 달려들었다. 바우는 김석훈의 팔을 물어뜯으며 그의 공격을 막아섰다. 김석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우를 발로 찼다. 바우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굴하지 않고 다시 김석훈에게 덤벼들었다. 괴한들이 이민아를 제지하고 박지수 씨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박지수 씨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고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했다. 박지수 씨는 희미하게 신음하며 저항했다. 은하는 침대 아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김지철 형사와 그의 팀원들이 총을 겨누고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모두 움직이지 마. 김 형사가 소리쳤다. 김석훈과 괴한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김석훈은 박지수 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려 했다. 다 비켜.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김지철 형사는 침착하게 김석훈을 설득했다. 김석훈 씨, 진정하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순순히 항복하면 모든 것을 정상 참작하겠습니다. 시끄러워.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이지혜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김석훈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 순간 침대 아래에 숨어있던 은하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엄마의 마지막 노력을 떠올렸다. 엄마가 자신에게 지하실에서 도망치라고 했던 순간들을. 은하는 품에 안고 있던 엄마의 초록색 다이어리를 김지철 형사를 향해 던졌다. 다이어리는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김석훈은 다이어리를 보고 놀란 듯했다. 그가 다이어리에 시선을 빼앗긴 순간 바우가 다시 한번 김석훈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을 물어뜯었다. 김석훈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칼을 떨어뜨렸다. 그 틈을 타 김지철 형사와 팀원들이 김석훈과 괴한들을 제압했다. 김석훈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에게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박지수 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칼에 찔리지는 않은 듯했다. 은하는 엄마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바우는 지친 듯 바닥에 쓰러져 낑낑거렸다. 이민아는 바우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병원 복도에서는 최 회장의 비서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다. 박진우 비서의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이지혜 씨의 초록색 다이어리와 USB에 담긴 증거들이 최 회장의 모든 비리를 명백하게 입증했기 때문이었다. 최 회장은 모든 죄가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결국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지수 씨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최 회장과 김석훈의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으며 그녀가 감금된 것도 그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거대 기업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다. 박지수 씨는 집중치료실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이민아와 은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은하야, 우리 은하가 엄마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박지수 씨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은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와 다시 만난 기쁨과 함께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바우는 박지수 씨의 침대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김지철 형사는 이민아와 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은하 양의 용기가 없었다면 박지수 씨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우의 도움도 컸습니다. 김 형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민아는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박지수 씨와 은하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에도 불구하고 박지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녀는 발레리나로서의 꿈을 잃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났었다. 그녀는 은하를 보며 버텼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김석훈과 최 회장의 잔혹한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자신에게 가해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의 눈빛에서 그녀의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녀는 박지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우는 박지수 씨의 침대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박지수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될 것이었다. 박지수 씨는 육체적인 상처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지하실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들, 김석훈의 잔혹한 학대, 그리고 한정그룹 최 회장의 비열한 음모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움찔거렸다. 은하는 그런 엄마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민아 간호사는 박지수 씨의 곁에서 그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그녀는 박지수 씨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적 지원은 물론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민아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박지수 씨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바우는 박지수 씨의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박지수 씨의 표정을 살피고 그녀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핥거나 품에 기대어 주었다. 바우의 따뜻한 처는 박지수 씨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바우는 박지수 씨와 은에게 단순한 개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그들의 수호자이자 치유자였다. 김지철 형사는 최 회장과 김석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이으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김석훈 역시 박지수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김 형사는 이지혜 씨의 초록색 다이어리와 USB에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박진우 비서의 결정적인 진술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지수 씨는 김지철 형사와 이민아의 도움으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여전히 쇠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은하는 방청석에 앉아 엄마를 응원했다. 바우는 은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지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석훈의 잔혹한 학대와 한정그룹 최 회장의 비열한 음모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하실에 감금되었던 시간들, 그리고 은하와 함께 겪었던 고통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인간의 절규였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사는 박지수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그녀의 진술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과거 박지수 씨가 겪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언급하며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김석훈 역시 박지수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하실에 가두었던 것이라고 위선을 떨었다. 그때 은하가 방청석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법정 복도를 걸어 나갔다. 이민아 간호사는 은하의 행동에 놀랐지만 은하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보았다. 은하는 김지철 형사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저씨, 저도 증언할래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모든 이들이 놀랐다. 최 회장 측 변호사는 어린아이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판사는 은하의 증언을 허락했다. 은하는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작은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은하는 자신이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아저씨는 엄마를 때렸어요. 그리고 무서운 아줌마가 가끔 왔어요. 그 아줌마는 엄마를 더 아프게 했어요. 은하의 말에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무서운 아줌마,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김지철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은하는 무서운 아줌마의 생김새와 행동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최 회장의 비서였다. 그녀는 최 회장의 지시를 받아 박지수 씨를 감시하고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은하의 증언은 최 회장의 비서가 공범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리고 은하는 자신이 기억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다. 지하실에 강아지 밥그릇이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가 몰래 숨겨둔 조그만 상자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돌멩이가 들어있었어요. 은하의 말에 김지철 형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은하가 말한 강아지 밥그릇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바우는 은하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듯 잠시 후 팀원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지수 씨의 지하실에서 강아지 밥그릇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은하가 말한 작은 상자가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보석함이 있었고 그 안에는 초록색 보석이 박힌 낡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 목걸이는 박지수 씨가 발레리나 시절 그녀의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박지수 씨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이 목걸이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김석훈이 재산을 빼앗아갈 때도 이것만은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걸 은하가 찾아냈군요. 박지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지철 형사는 목걸이를 증거물로 채택했다. 목걸이의 존재는 박지수 씨가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고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물증이 되었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김지철 형사는 최 회장의 비서가 은하가 묘사한 무서운 아줌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녀를 증인으로 세웠다. 최 회장의 비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은하의 구체적인 증언과 김지철 형사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지시로 박지수 씨를 감시하고 약물을 투여했으며 그녀의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김석훈 역시 최 회장의 비서의 진술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국민들은 거대한 악의 실체에 경악했다. 재판장은 최 회장과 김석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막대한 비자금 조성과 살인 교사, 그리고 박지수 씨 감금 및 학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석훈 역시 박지수 씨와 은하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와 은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박지수 씨, 은하야,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박지수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엄마의 품에 안겨 바울을 쓰다듬었다. 바울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박지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발레리나로서의 꿈도 잃었고 가족도 모두 잃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은하뿐이었다. 그녀는 은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민아 간호사가 그녀의 곁에 있었고 김지철 형사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바우가 그녀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것이었다. 진정한 치유는 이제 시작될 것이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졌지만
박지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 회장과 김석훈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박지수 씨는 발레리나로서의 꿈, 평범했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석훈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은하를 보며 버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이민아 간호사는 박지수 씨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녀는 박지수 씨의 재활 치료를 도왔고 은하를 함께 보살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지수 씨에게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바우는 박지수 씨와 은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병실 밖에서 박지수 씨를 기다렸고 은하와 함께 복도를 뛰어다녔다. 바우의 존재는 박지수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박지수 씨의 손을 핥고 그녀의 품에 기대어주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김지철 형사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박지수 씨와 은하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지수 씨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은하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박지수 씨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되찾아주고 김석훈이 탕진한 재산을 회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박지수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지수 씨는 이민아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만 박지수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민아 씨,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꿈도, 가족도. 이민아는 박지수 씨의 손을 잡았다. 박지수 씨,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용감하게 악몽에서 벗어났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때 바우가 박지수 씨의 발치에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박지수 씨는 바우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박지수 씨에게 발레 학원 강사 자리를 추천했다. 박지수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는 발레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민아의 끈질긴 설득과 은하의 간절한 눈빛에 그녀는 결국 발레 학원 강사 자리를 수락했다. 박지수 씨는 오랜만에 다시 발레를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잃었던 삶의 의미를 조금씩 찾아갔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순수한 미소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바우는 박지수 씨가 발레를 가르칠 때마다 학원 한 구석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은하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밝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용기와 바우의 충성심을 보며 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은하는 학교에서 바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바우는 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어느 날 박지수 씨는 발레 학원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다. 아이들은 박지수 씨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발레 공연을 선보였다. 발표회에는 이민아 간호사와 김지철 형사, 그리고 은하의 학교 친구들이 찾아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박지수 씨는 무대 위에 서서 아이들의 공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박지수 씨는 이민아와 은하, 그리고 바울을 품에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박지수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이민아는 박지수 씨의 손을 잡았다. 박지수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에필로그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박지수 씨는 발레 학원 강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발레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가르쳤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아름다운 승리였다. 은하는 엄마처럼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파하는 작은 영웅이 되었다. 이민아 간호사는 박지수 씨와 은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김지철 형사는 정의로운 경찰로서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데 헌신했다. 그는 박지수 씨 사건을 계기로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였다. 바우는 박지수 씨와 은하의 곁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혜로웠다. 바우는 박지수 씨와 은하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르쳐준 존재였다. 그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은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그녀는 엄마의 뒤를 이어 발레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춤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지수 씨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은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딸은 그녀의 꿈을 이어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우는 박지수 씨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모든 악몽은 끝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만이 남았다. 어린 소녀의 세 단어는 세상을 뒤흔들었고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냈으며 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정의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박지수와 은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